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편을 재구성하여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누리꾼이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의 허락을 받아 재구성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곳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해 내게는 딱 맞는 장소였다. 새 집에 들어선 첫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풀고 주변을 정리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며 동네 분위기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파트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작은 상점들과 고즈넉한 공원이 있었고 이웃, 주민들은 모두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 2층에 창문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개를 들어 창문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나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지는 걸 느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TV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며 뚜렷해졌다. 분명히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 소리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에 자고 있으면 누구의 발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부엌에 두었던 물건들이 아침이 되면 다른 곳에 놓여져 있기도 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그들 중 누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어느 날 밤 나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잠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날 밤은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다. 카메라에는 내가 잠든 후 거실 벽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희미한 형체가 포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턱없이 왜곡된 모습이었다. 그 형체는 천천히 거실을 돌아다니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웃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다. 관리인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아파트는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당신이 사는 층은요. 몇 년 전 이곳에서 누군가 불행하게 목숨을 잃었죠. 그 이후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당장 이사를 결정했다. 그곳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고 떠나는 날 나는 뒤를 돌아 아파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위층 창문에서 나를 바라보는 형체가 보였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말이다. 이사를 나온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가끔씩 내가 살았던 아파트 근처를 지날 때면 그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진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곳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 한 오랜 폐가가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각종 괴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들은 셀 수 없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낡고 버려진 집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 꺼려하는 이들이 많았고 특히나 밤이 되면 그 주위를 지나가는 것도 꺼렸다. 그 폐가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이는 대학생이었던 민수였다. 그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조사, 과제를 위해 이 마을로 오게 되었다. 과제의 주제는 로컬, 전설과 미스터리였고 촉박한 마감일에 쫓기던 민수는 폐가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그의 결정을 말렸지만 민수는 괴담은 그냥 괴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폐가는 외관부터 무너질 듯 낡아 보였다. 곳곳에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 벽에 엉클어진 덩굴들, 공포스럽게 삐걱거리는 문, 그의 신발 밑으로 부서진 유리가 빠직거렸고 그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디뎠다. 처음 들어선 방은 거실이었다. 먼지 쌓인 낡은 소파와 부서진 테이블, 변색된 사진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조심스럽게 휘저으며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소리도 아닌 기묘한 속삭임이 그의 귀에 스쳤다. 민수는 순간 움찔하며 손전등을 껐다 켰다. 바람소리겠지.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 다음으로 민수는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위험할 정도로 삐걱거렸고 층계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발자국 자국이 선명했다. 위층의 첫 번째 방은 오래된 어린이방이었다. 인형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중 몇몇은 눈이 홀로 빠져있거나 찢겨져 있었다. 민수는 잠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갔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갑작스레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끈적한 공기가 그를 감싸듯 들러붙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더 꽉 쥐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아갔다. 복도의 끝 마지막 방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방에 들어섰다. 그 방은 다른 방들에 비해
유독 깨끗했다. 중앙에는 책상과 의자가 차분하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그 일기장을 들춰보았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살던 가족의 마지막 나날들이 적혀 있었다. 담담한 글귀 속엔 일말의 두려움과 절망이 묻어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우리를 용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민수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드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 순간 문이 쾅 닫혔다. 민수는 벌떡 일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전등은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고 계단을 뛰어 내려오던 중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부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깨어났을 때 그는 회가박 초입에 누워 있었다.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었고 모든 것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가 쥐어져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그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불태우며 두 번 다시 그 폐가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졸업을 하고 바쁜 일상 속에 그 경험을 묻어두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그는 다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마을의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금도 그 집은 밤이면 기이한 소문과 함께 어둠 속에 잠긴다. 누군가가 민수의 이야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 그 미소엔 풀리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엉켜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어둠이 깔리면서부터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펜션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동네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펜션 주변을 산책하는 것은 삼가라는 경고를 몇 차례 받았다. 도착 첫날 밤 친구들과 나는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오랜만에 휴식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산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정신을 집중하니 도와줘 라는 처량한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것 같았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밖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다들 주저하고 있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전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산속 깊은 곳에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발걸음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내디딜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 긴 머리를 흩날리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너무나도 창백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굳어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여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몸이 흐릿해지고 있는 게 보였다. 우리는 겁에 질려 즉시 펜션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펜션에 도착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창문 밖으로 여전히 그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는 거리가 가까워져 그녀의 얼굴이 더 정확히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일그러지고 찢긴 얼굴, 텅 빈 눈구멍을 가진 형체였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 형체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펜션의 조명은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기도 했다. 누군가가 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동이 트기를 기다리며 두려움 속에서 나를 꼬박 샜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동이 트자마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낮에도 그녀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우리는 급히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었다. 자동차가 도로에 다다르자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고 모든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다. 우리는 간신히 차를 밀어 무작정 하산을 시도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몇 번을 뒤돌아봤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동네에 도착한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부터 그 숲에는 원한을 품고 죽은 여인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 해답도 찾지 못했다. 펜션에서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하얀 여인의 모습만이 생생하게 떠오를 뿐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산속 펜션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때때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여름밤의 공포는 절대 잊히지 않을 나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었다.